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남북 관계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남북 감시초소가 폭파되고 21번째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남북, 북미 간 대화는 교착 국면을 맞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인 비핵화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틀에서 빅딜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상황.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괄 타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교착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상황.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우여곡절 속에 이끌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내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국정 분야는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것일 텐데요. 동북아의 시한폭탄 취급을 받던 한반도 정세는 전 세계 관심 속에 3차례 남북 정상회담 또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열릴 정도로 평화 정착을 위한 한 단계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던 때의 희망과는 달리 올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동북 해상에 단거리 발사체를 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년간의 한반도 정세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는데요.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국회에 두 분의 중진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 의장을 맡고 계시죠. 원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제 선거구는 부천시 오정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해서 3차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남북 관계가 크게 풀리길 희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별위원장이시죠. 또 예전에 국회 외통위원장도 하셨고요. 유기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동구가 지역구인 유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KTV 문재인 정부 2주년 출범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지난 5월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 주소라고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사실이나 결국 돌아온 것은 아주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상당히 씁쓸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남북관계 최고 전문가 두 분도 모셨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되돌아올 때 한반도 평화 만들기도 쉽지 않고 또 지키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지지와 협조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소통한다 하면은 초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 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남대 김근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 정세를 지금 돌이켜보면 기대 속에 출발했는데
지금 중반전을 진입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우려를 잠재우고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네 분과 함께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화의 무드가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2017년 말, 2018년에 당시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위험 지역으로서 한반도를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상당히 감동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런저런 다른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평가를 유기준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원혜영 의원님? 종합적으로 지금 상황을 진단해 볼 때요. 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이제 역할도 기준을 포함돼서.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긴식 교수님이 기대와 우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1년 전의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은 우려가 좀 커진 것 같고 2년 전 상황으로 보면 야,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나? 정말 70년의 냉전과 분단의 역사가 이제 종식되는구나 하는 큰 기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2년 전 요맘때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분들이 괜찮냐? 한국에 계속 있을 거냐? 이렇게 외국 주재원들한테 묻는 게 답안서였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국면이 소극적 평화, 전쟁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더 나가서 평화 구조 정착이라는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난관을 우리가 뚫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남북 관계의 변화 발전을 보는 시각이 이게 단순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라는 진보적 세력에 의해서만 추구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룬 게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 선언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을 시켰고 노태우 정부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바탕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동 선언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은 큰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야를 또 진보 보수를 망라한 노력의 결과다. 이걸 발전시킬 책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는 이제 만 2년 내일 되는 거고요. 3년 차가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지난 2년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기준 의원께서는 모두 인사말에서 상당히 그 우려와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내일로서 이제 2년이 이제 출범이 되죠. 그런데 예. 이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이제 올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쭉 해설을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4번 했었고 한미요. 예. 그다음에 미북 정상을 2번 했었고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3번 이렇게 그랬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마다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쳐다봤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고비고비마다 북한을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한국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번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도 그 북한이 아예 불참한 그런 상태에서 반쪽 자리로 이렇게 행사를 치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때 한국을 거의 이제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당사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조그만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이고 실패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밑 빠진 독에 하염없이 물을 붓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작년 9월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때 북한 평양 아마 방문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리성권 북한 조국 통일 위원장이 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말을 듣는데도
이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도 그 반박을 못하고 예.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얼마 안 됐죠.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해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도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다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한마디로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남북관계를 굴종적으로 일관해서 돌아온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북 관계에서의 자세를 특히 많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양무진 교수. 그래서 이제 이 민족 문제를 논의하는 선상에서 저 자세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그 유연한 자세, 포용하는 자세 이것이 좀 더 설득이 있게 아니냐 생각되고 예. 이제 우리 유기재 의원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에 대해서 뭐 오지랖 또 그리고 이성근 이 조평대 위원장의 평양에서 이런 우리 기업들의 발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뭡니까? 저 자세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17년의 한반도 상황과 2018년도의 한반도 상황을 간단히 비교하면은 참 많이 변화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2017년도 상황을 보면은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남북한의 대화가 빵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16번 있었습니다. 반해서 2018년도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36차례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빵입니다. 예. 그건 뭡니까? 2018년도에 가지고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이 얼마나 있었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제가 봤을 때 물론 남북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부족하면 개선하면 되잖아요. 예.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유기는 이견 이따 주시고요. 김은식 교수. 네, 남북관계 2년에 대한 평가는 정말 아까 원 의원님 말씀대로 2017년 말까지의 이른바 전쟁 위기 상황에 비교한다면 뭐 괄목상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작년에 굉장히 그 들뜬 분위기와 비교하면 네, 지금 판문점 굉장히 당시에, 예. 교착되어 있는 게 또 상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냉정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우리 정부도 이 남북관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 남북관계가 결국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딜레마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시작은 했지만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더 이상 실조로 발전 못합니다. 이게 네.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또다시 남북관계를 또 견인해서 비핵화를 할 거냐 아니면 비핵화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낼 때까지는 남북관계를 좀 다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18년이 평창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출발이라고 하는 점에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2019년에 와서는 이제는 비핵화가 교착되고 있으니 여기서 또 남북관계에 매달리면 사실은 지금 국민들한테 큰 평가는 받지 못한다. 이때는 그러면 이제는 남북관계보다는 비핵화.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가 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핵화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일까를 먼저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야 남북관계 질적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현실적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영빈 교수께서는 지난 2년간에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아까 유진 의원은 성과는 없이 저자세만 만들었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 안전이 보장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은 김정은이가 지난 5월 4일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그 신뢰 회복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겠다는 그게 그 기존 협상의 자세인데 이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자기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럼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북한이 원하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갖 것을 다
그 설득용으로서 제공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북한이 뭐 필요 없는 말을 또 듣게 되고 이렇게 예. 하면서 저자세란 말을 또 듣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이 하신 말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강력한 국방력에 예. 뒷받침되는 평화. 그건 뭐 문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건 뭐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력한 힘의 바탕을 두되 지금의 불안전한 대립과 대결 체제를 영구적이고 쉽게 바뀌지 않는 평화 체제로 바꾸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의 과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동북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꼭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상관없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꾸준하게 평화 노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저는 힘과 평화 노력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뭐 합의들이 추상적인 것도 있었고 구체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좀 구체적인 게 평양선언, 9.19 선언 과정 속에서 군사 합의를 좀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정말 비무장지대가 말 그대로 비무장화, 평화 지역화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담보가 되느냐, 오히려 무장 해제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영무진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게 평가는 모르겠지만도 이 외국의 전문가들과 만약에 대화를 해보면은 미국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9.19 남북 이 군사분야 합의서는 예. 일종의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 심지어 종전 선언에 해달 만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 예. 소위 말해 비무장지대를 그야말로 평화지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서해 동해 NL상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도 평화 수역으로 가겠다는 것도 들어있죠.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우리 유기준 의원 또 해수부 장관을 해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 지난 연말에 해수부의 보고서 여기 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서해 여기에서 좀 평화 이것이 길뜨다 보니까 서해의 의장이 확장이 되고 또 그리고 조업 시간이 좀 더 연장됨을 해가지고 지난해 서해에서의 어획 양이랍니까 10%가 증가됐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화가 경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것은 남북 종전선언에 번가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다. 이것은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 지금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원식 교수. 예, 저도 그 북한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비핵화의 해법이라는 데면 동의를 하는데 그게 핵을 무장하기 이전하고 핵을 무장한 이유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왜 제가 2018년 이후에 이른바 유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냐면 핵무장 이전과 핵무장 이후는 게임 체인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것은 핵을 가진 게 아니라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상의 우려를 위해서 종전선언도 필요하고 평화치도도 필요하고 평화수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보상의 우려가 해소됐으니까 핵무기를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6년간 핵 질주를 해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핵폭탄을 수십 개 갖고 있습니다. 투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군 사령부라고 하는 실전 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15년 전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9.19 군사분야 합의서 같은 경우도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한다기보다는 이미 핵폭탄을 가진 북한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군사적 우위성을 오히려 내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안보상이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북한이 안보상이 우리가 해소된 다음에야 핵무기를 폐기하게 될 텐데
핵무기를 폐기하기 이전에 핵폭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우리의 대응 수단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핵폭탄에 버금가는 우리의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군 정찰력의 우위의 어떤 우리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포기해 버리면 핵폭탄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김문식 교수는 무장 해제 쪽으로 좀 해석을 하군요. 그러니까. 그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북한의 그러면 핵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튼튼한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한 튼튼한 태세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금 미흡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관계 좀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예. 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전력의 문제보다도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비무장지대에서의 어떤 그 감시 초소들의 철수 뭐 이런 예, 것들에 비무장화, 평화 지역 대해서 얘기를 지대화, 예. 드리면 저는 너무 싹 뜯어버리고 한 개만 남겨놓은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아하, 예. 중부전선, 그 중동부전선, 뭐 동부전선, 서부전선에 일정한 거리에 하나씩은 남겨놓는 게 나중에 DMZ 평화지대와 생태공원화 할 때도 예. 중요한 역사적 상징물로서 또 조형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요새 현대전이 기관총을 누가 먼저 쏘냐, 누가 더 가까이서 쏘냐 가지고 승부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쪽이 갖고 있는 핵전력이 문제고 북한이 공포에 떠는 것은 막강한 우리 한미연합 군사력, 특히 공군력에 지금 압도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상징성의 문제지. 예. 그게 전력을 뭐 이게 큰 불균형을 가져오고 더 나가서 안보를 포기하는 거다. 이거는 좀 너무 현대전의 개념을 잘 못 보는 거 아닌가 싶고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유 위원장님도 그 가치외교통일위원회에 있어서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5년도에 제가 철원에 태봉국의 도성, 궁예도성으로 알려져 있는 게 철책선의 북쪽 남쪽에 딱 끼어 있어요. 마치 궁예가 1100년 전에 궁예도성을 건립하면서 1100년 뒤에 후손들이 남북이 함께 그것을 발굴하는 평화롭고 정말 상징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예비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그 부분이 화살머리 고집 부근입니까? 그 부분이? 그 근처입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경원선, 끊어진 경원선이 거길 통과합니다. 기차는 예. 달리고 싶다 하는 그 팻말이 붙어 있는 역에서부터 경원선을 복귀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궁예도성을 남북 역사학자가 함께 발굴하는 이 현장이야말로 한반도가 대결의 현장에서 평화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평화가 정착이 되면서 남북 간에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은 지난 9.19 남북군사 합의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그 지난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미사일 도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러면 적대 행위를 일제 중단하겠다고 한 지난 9.19 선언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지 저는 이거는 이미 과거 일이 돼버렸고 더 이상 이거는 남북 간에 매달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휴지 조각이 된 합의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한미 군사 훈련이 축소됐고 심지어 중단도 되었다가 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 올해 1월에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적의 개념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을 할 때 뭐 주적의 개념이 있어야지 그에 관련해서 국방 정책을 세우고 또 그에 관해서 국방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할 텐데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이게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예. 있어서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또 남북한 감시초소를 이게 북한이 감시초소가 훨씬 많은데도 동일한 숫자로 또 철수하게 했고 또 한강 하구 공동을 이용을 위해서 공동수로 조사 이런 것도 했지만 이것이 예. 과연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 북한이 그렇게 먼저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아까 김정은이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 안전 보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만 이렇게 무장 해제하고 우리만 그 합동군사 훈련 중단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발사체 관련 질문 좀 양문진 교수한테 하겠습니다. 그게 9.19 합의 관련 군사 합의 관련해서 그 취지에 조금 반하는 거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선 그 전에요. 발사체, 미사일, 포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군사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용어를 쓸 때. 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고기 가면 아주 포괄적인 용어이죠. 거기 보면 냇가에 또는 강가에 바닷가에 예. 뭐 이 갈치, 도미, 광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발사체 하면은 물고기로 연상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포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아하. 그렇다면 지금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단거리 발사체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좀 용어에 있어 가지고 생소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왜 모호하게 하느냐? 이걸 모호하게 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어둔에 있을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한 20발 정도 북한이 훈련용으로 발사했죠. 이번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신형 방사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정부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은 우리 혼자의 쓰는 용어가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한미 간에 조율된 용어다.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유기준 의원께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발사체로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 한미동맹이 뭐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지금은 이제 뭡니까? 한미 간에 단거리 발사체라는 공동적인 용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한미동맹이 잘 되고 있고 예. 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것을 좀 그 관련해서 지금 유기준 의원은 지금 이제 군사 합의가 사실상은 뭐 담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적했단 말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홍길동 정부라고는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참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이걸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또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단거리 발사체로 했다가 전술 유도 무기로 했다가 이러면서 그 용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미국에서도 바로 그 국방장관 대행이 북발사체는 로켓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대고 그러니까 예. 이게 홍길동, 문길동 정도 그런 거 그러시죠. 듣는 거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죠. 네, 김 교사 시구다 머니 형님.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쏘아 올린 이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군사 합의에서의 의미하고 제가 이제 그건 개념을 좀 일단 질문했었고요.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가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깨트려서 유감이라는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해 평양 가서 우리 대통령이 사인했던 국방장관이 사인했던 군사 분야 합의서를 위반한 건 청와대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둘러서 규탄하지는 않았던 정도의 이제 수준을 좀 완화시킨 건데 저는 유 의원님 말씀하신 발사체냐 미사일이냐라는 이 규정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북미 협상에 교착은 돼 있지만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우리 문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 다 협상의 판을 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정무적 판단하에서 미사일이지만 발사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충분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할 때 군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정치군인이 되는 거죠. 군은 명백하게 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최소한의 A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홍길동 정부란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느냐. 군은 정말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평화체제가 과연 그런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평화체제는 평화체제 이후에 핵을 폐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체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무장 한 이후에 평화체제를 이야기하려면 평화체제를 가능케 하는 철저한 안보태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보태세는 결국 군 통수권자와 군이 지켜야 되는 건데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북한이 도발하면 내가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대통령은 때가 되고 틈이 나면 전쟁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시지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 핵폭탄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과 협상의 노력이 끝난다면 우리는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군이 저렇게 아이비를 애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네. 제가 외교부 통일부 관련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를 하다 왔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들한테 예산에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담아라. 흔히 하는 말로 예산은 국가 정책의 벌거벗은 의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거 중요하다, 국방력 강화 중요하다 그러면서 국방비 예산 안 늘리면 그건 믿을 게 안 되는 거죠.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세운 올해 국방비 증액 폭이 역대 몇 년간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 국방비 증액 폭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지금은 대화와 어쨌든 협상의 국면이고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전쟁을 불사하겠다 하는 건 좀 잘 안 맞겠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유명한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한 집의 조건은 다 같은데 불행한 집의 조건은 모두가 다 다르다. 아니 이 얼음판 걷는 것 같은 비핵화를 중심으로 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발전을 만들어 가려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거지. 깰려면 뭘 깼겠어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겁나가지고 그래 저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근본적인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2018년 평창 프로세스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협상 국면이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풀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2017년 상황입니다.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김정은은 계속 핵실험했고 미사일 화성 12형, 15형을 쏘았던 때인데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8.15 경축사 즈음이 한반도가 가장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발언했습니다. 북한을 화염과 분노로 지디게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지지 않고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을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까지 찍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고 김정은은 계속 핵실험 미사일 쏘면서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을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온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원의원님이 더 잘 하실 겁니다. 그때 2017년 8.15 경축사에 우리 대통령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내 허락 없이는 전쟁이 안 된다. 예.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필요한 것은 전쟁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원자폭탄을 수십 개 가진 저 북한하고 우리가 예. 싸울 때 군도 당당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네, 양무진 교수 여기까지 미약하다는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이 발사체, 미사일 이런 용어도 중요하겠지만 한미일이 사전 조율해가지고 나온 용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9.19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기준 의원께서 이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합의서에 맹시된 것이 위반하는 거하고 취지 정신 여기서 좀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정치학 하면은 그 용어 해석 잘 알잖아요. 이거 합의서 위반 아니잖아요. 뭐냐면 9.19 군사합의서에 뭡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지 이 적대행위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중, 지상, 해상 여기에서 뭡니까? 완충지대가 딱 킬로미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교수님 정전협정이 있어가지고 비무장지대는 뭡니까? 실제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남북이 어찌보면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무장이 아니고 경무장, 중무장이 되어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부 합의해가지고 그것을 정전협정 준수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중요해도 그다음 또 뭡니까? 특히 이번에 군사합의 있어가지고 안보가까지 불안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뭡니까? 군사합의 있어가지고 한미 간에 사전 조율했고 또 그건 뭡니까? 그게 더 이행한 데 있어가지고 예. 남북 그리고 유엔사하고 다 조율을 한 거잖아요. 이만큼 하는 데서 무슨 안보 불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주제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니까는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핵심적인 주제가 지금 북핵 문제였는데요. 어떻습니까? 북핵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의 비핵화의 해법이라든가 비핵화의 개념 수렴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전이 더 노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미 간에는 상당히 해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김우식 교수? 지금 북핵 협상은 그 진실의 문이 저는 열릴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올바른 방향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아젠다 설정만 가지고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셈법, 김정은의 표현대로 따지면 미국의 셈법과 북한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을 지난 하노이 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셈법이 다른 것은 이제 화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봤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변화가 전혀 없고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빅딜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비핵화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를 먼저 명시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이 그대로고요. 그 바로 이어서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그대로 이야기했죠. 김정은 입장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변할 게 없다. 트럼프 네가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년까지만 내가 시한을 두지만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둘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진실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2019년 지나면서 그러면 트럼프의 빅딜 요구가 관철될 것인지 김정은의 이른바 단계별 동시교환이라고 하는 스몰딜에 대한 제재 완화 요구가 관철될 것인지가 판가름이 날 거고 그게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은 저는 미안합니다만 깨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에는 비핵화 협상은 성공이나 바로 결과를 실패냐에 본다는 것 의미로 진실의 문이 열린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까? 성공이나 실패냐에 대한 진실의 문을 국민들이 알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 비핵화 협상을 놓고 빅딜이나 스몰딜이나 놓고 대립하고 있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빅딜의 요구는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의 흑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지 아버지가 팔았던 영변 핵시설을 지금 3번째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94년에 제네바비도 결국 영변 팔아가지고 중위 50만 톤씩 받았고 그다음에 2005년에 9.19 공동성명도 결국 영변 불능화하고 동결해가지고 중위 50만 톤 받았습니다. 그걸 또 내놓는 겁니다. 왜? 지금 핵폭탄을 40개나 가진 사람이 야 영변 정도 해가니까 좀 제재 완화해달라. 그러니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네. 가당치도 않은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 남쪽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과연 김정은이 핵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 주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먼저 네. 해주고 그걸 해준다 하면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단계별로 가는 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근데 그 이야기를 네. 지금 김정은이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이 대목에서는 트럼프의 빅딜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다고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셈법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실패의 요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서로 계산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걸 확인한 것은 또 새로운 타협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어느 전문가의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참 저게 진실에 가깝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완전한 비핵화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잘 모를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약속했다는 걸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일단 이리버시블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반론하는 또 많은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은 이거다 저거다 단정하는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또 이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비핵화의 방향을 보다 확실하게 비핵화의 쪽으로 끌어갈 거냐. 그런 점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합의와 그 방향과 목표의 제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신뢰를 서로 확보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이렇게 예. 방향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재 처해 있는 당사자의 위치가 이전하고 같다면야 계속해서 당사자들이 협상을 해서 뭐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타결이든 그렇게 할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고 그 1년 6개월 후에 미국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무슨 단계적 비핵화냐 아니면 뭐 일괄 타결하냐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완전하게 미국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이 협상을 이끌어낼 그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하. 예, 그러면 그리고 역사상의 예를 쭉 보면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그러면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 쪽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고 있는 없는 겁니까? 거죠. 없는 거, 그것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하. 그 이전에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좀 본다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포기를 한 예는 전부 타이에 의해서 대부분 포기를 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반납을 했고 뭐 리비아도 그 근처까지 갔다가 나라가 정권이 교체가 됐고 남아공도 저 스스로 반납한 그런 경우인데 지금 뭐 그 이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이전에 그런 사례 있듯이 북한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자신들이 말하는 인민생활의 향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예. 지금 뭐 정제유만 하더라도 1년에 50만 배럴이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경제적 제재를 두고 북한이 식량 사정도 좋지 않다는데 그런 인민생활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 북한은 결국 그 협상장으로 나와서 그 비핵화를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단계적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게 그동안 이게 살라미 전술로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일부 타결해놓고 그것이 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파기해서 또 다른 걸 얻어내고 이런 식의 방법을 주로 20년 이상 이렇게 끌어왔는데 예. 이제는 국제사회에 너무 알려져가지고 이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더구나 김정은이 현재 그 협상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예. 자신이 판단을 하고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북한이 미래가 없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이 윤지 교수님께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미국의 일괄 타격실 방식을 받아들이라. 그것은 본심보다도 답답함의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물론 지금 현재 하노이 그 회담에서 그 이후 쭉 보면은 북미 간의 비핵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뭐 우리 유기준 위원회 다 말씀했지만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 타결이라는 빅딜 방식, 예. 북한은 단계적 방식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가지고 전혀 절충안 내지는 창조적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해서요. 미국이 원하는 거, 북한이 원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 방식과 이행 방식을 조금 구분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합의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일괄 타결 빅딜 이걸 하고 이행 방식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런 대안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때 나왔던 뭐 굿이너프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꼭 그보다 더욱더 발전된 안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날짜는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만도 비건 대포 일행의 방안에 있어 가지고 한 8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보니까 미국도 상당 부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나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민생 관련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싱가포르 회담에서까지는 전혀 제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답니다. 예. 어떻든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6.12죠. 6.12 북미 공동성명에 토대한 4가지 여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론적으로 언제든지 북한하고 대화할 그 준비가 돼 있다. 예. 이것을 뭐 밝혔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좀 더 중재자 촉진자 노력한다면 대안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양쪽 뭐 짧게 얘기하시죠. 예, 예. 우선 그 말씀하신 합의는 일괄 타결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노이에 갔을 때 자, 당연히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북한이 핵무기, 핵물질, 핵폭탄 뭐 이런 것들 포기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미국이 줘야 될 보상 조치도 단계적으로 교환이 됩니다. 문제는 단계적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 포괄적으로라도 빅딜에 대한 요구를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변 핵시설만 이야기하지 말고 핵폭탄이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미사일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핵 인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핵폭탄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최소한 알려서 내가 이건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하고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온 세계 앞에 좀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요구가 빅딜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받지 않는 것 자체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원 의원님께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김정은도 모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두리뭉실하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의 그 애매모호성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평화체제까지. 그러니까 물론, 그걸 예. 말이라도 해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우리- 김정은이 끝까지 안 하고 우리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신고 사찰 검증이라는 원론적인 방향도 갈 수밖에 그게 없어요. 아니더라도 제 이야기 드릴게요. 빅딜을 지금 받겠다고 하는 수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빅딜과 그걸 요구하는 게 단계적 낫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북한은 시설 그리고 물질, 무기 여기에 대해서 북미 간에 좀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가 살 때까지 이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은 뭡니까? 그런 시설, 장비, 그다음에 물질, 무기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과 물질과 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생각지 못하는 생화학 무기라든지 모든 걸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냐 하면 미국이 북한 보고 완전한 빅딜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무장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못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려를 문재인 정부가 완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그렇죠. 것은 진짜 생화학 무기나 뭐 이런 것들 지나친 일괄 타격실이 아니라 완전 굴복하는 식의 트럼프 요구가 있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김정은이 한 번도 핵시설, 핵물질, 핵폭탄, 미사일 투발수단에 대해서 다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로라도 이야기하든가 아니. 아니면 구두 약속이라 해달라는 건데 하노이에서 그걸 거부한 겁니다. 제가 우리 내가 핵시설 정도만 이야기할게 이거예요. 요 한마디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 양 김 교수 교수님, 짧게 하시고 짧게 짧게 할수 하겠습니다. 없는 거죠. 김 교수님. 대통령께서는 그 편을 먼저 미국 편을 아니, 들고 그래서 김정은이 그 일단 부분을 양 교수, 받으면 양무진 교수 예, 얘기 듣고요. 그 굴복시키는 것 한마디만 정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지할 수 있는 예, 거죠. 김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9.19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아마 10월경에 그 BBC든가요? 이어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여기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고. 그렇게 하면 아니 김정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없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그 그렇게 완전한 이야기하면 비핵화에 대한 그렇다고- 것은 25년 전에 됐었던 이야기. 계속 뭐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없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원영 의원님 이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 만났는데요. 이게 어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혹시 좀 변화를 가져오는 뭐가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냐 일부에서는 바둑의 포석이 뭐 조금 바뀌는 느낌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나 중국과의 보다 긴밀한 공조, 협력, 지원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해외적으로 과시하는 건 중요한 일이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크게 봐서 이 우리 한반도 평화 구축에 지금 비핵화는 핵심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한반도에 둘러싼 다른 4강의 동의와 지지 없이 그게 또 어렵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예. 저는 북한의 의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인해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것은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냐? 미국과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거나 제압할 수 있겠냐? 대안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그건 보시는군요. 아니고 러시아도 푸틴도 분명하게 미국과 북한의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걸 전제해놓고 육자회담의 중요성을 네. 얘기한 걸로 네, 그 점에서 이해하고 본다면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문제, 지난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역할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점에서 어쨌든 북한을 끌어들이고 또 미국의 그 아주 압도적인 예. 북한에 대한 불신과 어떤 그 불신에 기반한 아주 무력 기반의 어떤 대응을 주장했던 것을 여기까지 변화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정말 잘한 거죠. 아, 외교적인 여러 가지 동원도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부족했던 게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는 뭐 대립적인 요소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공을 덜 들인 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다자간의 관심과 지원과 협조 속에서 한반도 평화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인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이번에 네.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혹시 김정은의 전략이라든지 행보가 혹시 바뀐 것처럼 보이느냐? 또 그러려면 외교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한반도 문제 푸는데 외교적인 평가입니다. 네. 역할에 대한. 네. 그 한반도의 비핵화 또 나아가서 한반도의 통일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역할과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지난 4월 25일 날 김정은과 푸틴이 예.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푸틴이 또 시진핑을 중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아마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아마 중국하고 중국, 러시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 거로 보고 또 그에 관련해서는 이제 또 실제 한 말들이 있습니다. 뭐 푸틴이 그 육자회담 복원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육자회담이 이전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 2007년도에 2.13 합의를 도출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미국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볼튼 보좌관이 그 선을 긋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3차 미국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키를 쥐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을 본다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다 좀 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비핵화에 임하느냐. 북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공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농축 시설에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지금 어려운 예. 것이 아닌가. 예.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 회담이 결렬된 것 중에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미국과 북한이 달랐습니다. 비핵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먼저 말하는 게 북한이었고 미국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 개념부터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회담이 진행되면서 결과물을 내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미군 있습니다. 문제도 포함한 비핵화 개념이었다라고 해석하시네요. 예, 두 가지 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북러 관계가 강화되고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비핵 평화에서 역기능이냐 순기능이냐. 예. 저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히는 뭡니까?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중재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재보다는 대미 레버리지를 활용할 소지는 없습니까? 뭐 그래 있겠지요. 예. 그럼 우리 큰 틀을 보면은 뭐 오히려 지금 현재는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때 오히려 저는 순기능이 강하다고 보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문제 한반도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주변 국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변 국가 외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그에 대해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평창 올림픽 이후 우리가 특사 방북 한 2차례 했죠. 그 결과에 있어가지고 미국 가고 중국 가고 러시아고 일본 가고 다 했죠. 충분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이 한중 간에도 나름대로 시간 계기가 되면은 정상 간에 통하다고 또 특히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 외교부가 아주 빠르게 또 대응한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 모두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나름대로 지지했죠.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지금 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 좀 더 우리가 나름대로 이 관계 중요성 좀 더 예. 재인식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한일 관계는 지금 남은 과제로 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무식 교수. 우선 김정은이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난 건 아까 그 김정은이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밝혔지만 나는 변하지 않을 테니 트럼프 셈법이 바뀌지 않으면 금년까지 기한을 주겠다는 거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버텨야 될 전략적인 그 뭐라 그럴까 배후 기지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도 아마 시진핑 주석이 곧 이제 방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을 만난 거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이나 북중 관계 강화 연대는 사실은 금년 말까지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싸움에서 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든든한 배후 기지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고요. 그러나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서로 간에 지금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푸틴도 궁지에 몰려 있고 김정은도 궁지에 몰려 있고 지금 국제적인 고립에 쌓여 있는 두 대통령이라 두 지도자라서 서로 감정적 유대는 있겠지만 도와줄 뾰족한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김정은을 도와주기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미중의 거의 무역 전쟁 수준인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상대로 시진핑이 쉽게 북한을 대놓고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두 번째 질문 주신 우리나라의 외교, 문재인 네. 대통령의 외교는 어떠냐? 외교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셈법을 바꾸고 김정은이가 정말 개과천선해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제사회를 안심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과의 확실한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도 다 우리가 협력을 해서 지금 이때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의 문은 이제 닫힌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정은 너가 생각을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관계도 북한의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다면적인 아주 종합적인 외교 전략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일본은 아까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하고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에 좀 공을 들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소원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네. 대통령이나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북한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야 관계도 그렇고 너 개과천선해야지 내가 받아줄게 이거는 생존의 법칙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더 그보단 더 선의로 돼야 된다 그러면 언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고 민족이 살아남고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이념이 다른 세력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타협을 통해서 공동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지금까지 유효했고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이북 그 매체들이 그 뭐야 뭐 네가 무슨 뭐 건방지게 중재자냐 촉진자냐 뭐 그러고 비난을 많이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세력이나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보면 저거 완전히 북한 대변이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뭐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난하는 판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이해관계와 견해차를 읽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끌어당기려고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야 좀 너무 북한 편 드는 것 같고 북한 보기에는 미국 편 드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개과천선을 바라는 거나 또 미국의 분위기를 볼 때 야 북한이 비핵화한다니까 우리 다 믿고 그냥 몽땅 제재도 풀고 이렇게 가자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창조적이고 정말 담대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점에서 왜 우리가 중재자가 돼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재자가 되겠다고 자임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비난하고 또 미국도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 원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자임해서 하면서 그 우리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협상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게 그게 우선이지 우리는 존중받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존중해봤자 그게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수습대민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북한에서는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의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그 오지랖이 있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중재자라는 말 듣지 않도록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우리의 역할이 과연 현재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을 대변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로 나가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포지셔닝이다. 위치 선정이다. 그 말씀을 제가 예,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다시 톨스토이 얘기로 돌아가서 안 되는 거리 찾으려면 수백만 가지입니다. 재작년 뭐가 어땠냐? 그때 4월 6기설, 9월 얘기설 할 때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 왜 미국 북한 사이에 치워갖고 이리저리 구박받으면서 그러냐? 털어라. 좋죠. 재작년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70년 만에 온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를 그렇게 과거에 찌든 냉전 대결의 의식구조 의식이 그분들 그런 건 뭐 신경 안 써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국회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작년 6월 12일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줬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군사 합의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남북 사이에 완전 평화가 바로 정착이 되고 뭐 있는 것 같이 했지만 지금 돌아온 게 뭡니까 답변이 5월 4일날 미사일 쏘면서 저는 남북 그 군사 합의 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이제는 지킬 상황이 없는 그런 게 됐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그 비교를 하십니까? 그거는 도대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무시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한 가지만 듣고 여쭤볼게요.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쟁 위기 상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의원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2년 전에 돌아가자는 게 아니죠.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돌아가자는 얘기죠. 아니죠.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네. 모처럼 협상의 말씀하시면 기회가 아니죠. 왔으니 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협상의 장으로 김정을 끌어냈으니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자는 이야기 절대 아니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달라. 그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미국도 알고 국제사회가 알지 않습니까?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완전히 폐기할 생각이 진정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김정은 입으로 김정은이 구두 약속이든 아니 문서 약속이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행할 수 있고 평화치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조차 하지 않는 김정은에게 정말 저 사람은 비핵화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 이야기해 줍니까? 김정은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구두로 약속하거나 문서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것만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뭐가 틀린 겁니까? 양 교수 원칙만 지켜달라는 듣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그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남북 간 합의서에도 명시됐고 또 북미 간의 합의서도 명시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 진정성 사람은 누가 압니까? 특히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진정성을 파악하기 전에 일단 비핵화로 약속했으면 그 비핵화 이틀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중재자, 촉진자 이야기하는데 중재자는 미국이 우리 보고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습 협상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북한은 오시라고 보니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 역할보다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만치 우리가 중요하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말씀을 드리면 4.27 판문점 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구가 정확히 그렇게 돼 있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 핵 없는 한반도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여전합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거.
김정일이 말했던 한반도 비핵화랑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핵기업이 뭡니까? 과합에서 날라오는 미국의 전략자산 오지 말라는 거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 갖고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미국이 볼 때는 우리의 보수 세력이 볼 때는 이게 뭐가 달라졌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 핵무기와 핵기업이 없는 네. 평화로운 한반도다. 그러니까 제발 못 믿겠으니 그 핵무기가 없다는 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최소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핵미사일은 이렇게 포기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그걸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칙만 지켜주면 2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협상에 우리가 힘을 실을 수 있다. 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냉전 핵의 세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석협상과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수석협상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칩 니고시에이터예요. 협상가는 뭐냐면 우리의 아젠다와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관철시키는 협상가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분명한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김정은한테 관철시켜달라고 협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죠. 예, 양무진 교수 발언 기회를 줬는데 김근식 교수는 질문까지 던져가지고 김근식 교수가 이제 한번 얘기를 더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든 문제가 뭐 북쪽에서 봤을 때는 뭐 제재 해제 문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비핵화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그 와중에 인도적인 지원 관련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식량 관련 지원 관련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별도 상관없이 인도적인 문제 차원에서 발할까의 문제를 푸는데 은하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양무진 교수?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춰 보면은 이런 그 인도적인 지원 문제, 특히 식량 문제. 네. 지금 문제 북한이 상당히 식량이 열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표가 유엔에 호소까지 했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WFP 또 유엔 기구가 북한에 직접 가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했고 더 나아가서 한미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화했잖아요. 우리는 볼 때 아마 직접적으로 이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환경과 여건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리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인도적인 문제는 별도로 봐지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혹시 또 이게 압박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경계를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유엔 결의에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구분을 했는데 예. 미국에서 인도적인 지원도 방북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런 등의 방법으로 허용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식량 지원까지 포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예. 협의하고 조율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은 일이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식량 지원하겠다고 예, 그런 수해 거예요. 있을 때, 홍수를 났을 때. 그때 저는 아마 전두환 정권이니까 그걸 받았고 또 국내 보수 세력 태극기 부대까지 포함해서 큰 반발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그건 누가 봐도 우리 강자의 아량과 여유거든요. 우리가 굶어 죽게 돼서 그걸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남북관계에 크게 방향 전환을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런 점에서 인류의 동포의 입장에서도 북녘 동포가 굶주리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함께 또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지원 노력을 통해서 서로 그 신뢰를 좀 조금이라도 넓혀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뭐 인도적 지원이라는 그런 거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란 게 그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나가는 아주 초입 단계에 와 있는 그런 건데 그럼 북한에게 만일에 우리가 식량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뭐 군사적 합의든 뭐든지 해놓고 그걸 깨면은 그 한국에서 그 대응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오더라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한국과 북한이 1945년 분단된 이후 한 70여 년 동안에 거대한 체제 실험을 했습니다. 뭐 시작할 때는 북한이 더 앞섰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북한이 우리의 국민 소득의 한 20 내지 25분의 1,
뭐 1,500달러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한 25에서 3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네. 체제 경쟁이 끝난 데다가 거기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빠뜨리게 된 데 대해서 김정은 체제든지 그 3대 세습으로 인한 그 체제가 반성과 사과가 선행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북한 주민을 인질로 해가지고 식량 지원을 자꾸 호소를 하고 이런 것들 저는 이번에 한해서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인도적인 지원 하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거라서 이걸 왜 지금 와서 이슈로 삼아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제가 도대체 이 토론에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여야가 입장이 다른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그게 인도적 지원이라고 얼마나 전에 답답할까 말했습니다마는 좀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때면 우리 같이 외교통일위원회도 있고 저도 뭐 그래서 콩기름 지원이 그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빠졌어요. 몇 년 전에. 왜 빠졌냐 그랬더니 콩기름이 가지고 대포 청소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봐 금지시켰다. 이렇게 되면 셰익스피어의 베네치아 상인에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고기만 띄어가라. 그게 인도적 지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우리 유 의원님 말씀하고 달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 합의와 동의도 있는 만큼 비핵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또 정세가 어쨌든 간에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은 좀 항상 보장되도록 이렇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한 더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이게 인도적 지원이라고 이번에 트럼프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이제 회견을 했다고 공동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네. 미국이 시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지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발표는 거기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에 대해서 임하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쌀 지원했고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이라는 것으로 의약품이라든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투명성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된지를 볼 수 있는 것을 봐적으로 해도 북한이 그걸 흔쾌히 응한 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심지어는 우리가 쌀 지원한 것이 우리나라가 보낸 그 봉투를 뜯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우리 지원을 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게 어떤 북한 주민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된 상태에서 무조건 호소만 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식 교수 여기 듣겠습니다. 예, 인도적 지원과 이제 교류 협력은 저도 정치 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다 아시겠지만 2017년에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통일부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작 했어야 됩니다. 핵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미 2017년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도장 찍어서 결제했던 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 쏘고 북핵 협상이 교착되니까 지금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타이밍상으로 국민들이 이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일관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엊그제 서른 의원 나오셔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아이고 우리가 미리 좀 줬더라면 북한이 미사일 안 썼을까 했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국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고요. 또 정세현 전 장관도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북한이 삐졌으니까 빨리 줘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시그널이죠. 정말 그거 상관없이 도발과 상관없이 핵 문제 상관없이 미리 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는 걸 지금 주려면 저는 정부 차원에 주는 것보다 민간 차원 주는 것이 훨씬 더 순수합니다. 근데 지금 민간 차원 인도적 지원 하겠다는데 막고 있는 건 북한이에요. 북한이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진정성 있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필 진짜 오비라고 미사일 쏘니까 얼른 줘야 되겠다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미치죠. 아니 우리 김근 교수님 우리 학계에서 교수하면서 토론하면은 좀 말도 좀 작가하면서 상대방 해주는데 한번 정치인 다 된 것 같아요. 앉아서 존경합니다. 우리 교수님 존경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800만 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도 안 했느냐. 또 특히 타미플루 이것도 지금 이제 안 됐잖아요.
참 이게 아쉽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한미 간에 모든 걸 한미 간에 조율하다 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유기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 중에도 이 소위 말해 인도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또 도와주기를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상당히 뭡니까? 어린애들, 정치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 도와주라. 레이건은 그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측면을 따져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 자체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이것은 예. 좀 지금 삭막하다는 생각이 양 듭니다. 교수님 지금 뭔가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시기상으로 일단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투명성이라든지 이게 그게 우리가 확보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준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교수님 좀 오해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계속 뭐 상당히 뭐 네 분 패널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을만 계속한데 또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 통해서 보신 분들 의견, 시청자들 의견 줬는데 또 소개 안 하면 그러니까요. 소개를 또 나온 거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가야님의 의견입니다. 일본은 일본 내 현 정권에서 주장하는 안보를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걸 바라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일본이 오히려 방해할 거라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견제 속에서 내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내부의 통합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마 공이 좀 우리 네 분의 서로 다른 부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도 뭐 공감하시라고 봅니다. 주지원님의 의견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 논의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지하는 그런 이제 의견입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이번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잘 진행돼서 남북미 간의 논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남북미 얘기가 나와서요. 뭐 시청자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남북미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그 남북 정상회담 지난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바로 답방 형태로 하기로 했다가 또 이후에는 북미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남북 정상 간에 통해서 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막연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추가 발언 많이 하시려고 지금 메모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으로 봐서 이제 마무리 발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관계에서의 정상회담이든 다른 방식이든 간에 어떤 방식 좀 풀면 좋겠는가를 포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2년에 거쳤던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인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약간 이 소원 상태, 북미 간은 교착 국면이죠. 이럴 때일수록 남북미 정상이 초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일전에 북한에게 형식,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제안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화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급하게 요청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함을 해가지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情況 봤을 때 빨리 수락하고 또 그 수락한 상황에서 지금도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빨리 재개돼야만이 우리가 북미 간에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빠른 긍정적인 화답을 촉구하는. 네. 예, 뭐 때로는 쉬어가는 게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2년 차 됐을 때 제가 아까 진실의 문이 열리는 2019년이라고 그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화답도 하지 않는데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무무부답 아닙니까? 저는 이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조급해할 필요 없다. 오히려 상황을 관리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급함보다는 쉬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저는 지금이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기준 의원님. 예, 남북 관계 또 지금 북한의 비핵화 정말 아주 요원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북한이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담장에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 국제사회의 일관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그 북한과의 회담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소위 말해 당근과 채찍이 있었는데
그 당근보다는 채찍을 사용할 때 북한이 회담장에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네. 좀 더 가해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북한이 북핵 폐기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 그거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공조가 어느 때부터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이제는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네.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정해서 이 회담에 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원 의원님. 예, 저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태도 변화를 지난 1년여간 보면서 역시 핵무기로는 밥을 지어 먹거나 국을 끓여 먹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또 북한의 다 스마트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는 인구가 300만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변화가 북한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동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쪽으로 또 우리가 강자와 맏형의 예.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고 일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확하게 따져나가되 기본적으로는 끌어안고 끌고 가는 그러한 자세로 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 예. 정착을 만든다면 새로운 70년의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2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원혜영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양무진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네 분과 함께했는데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북미 모두 대화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미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실상 핵심 당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